1961년 5월 16일, 서울의 새벽은 아직 어두웠다. 한강 위로 안개가 깔렸다. 도시는 잠들어 있었다. 거리에는 사람이 없었다. 가로등 불빛만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평범한 봄밤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날 새벽, 대한민국의 역사는 조용히 방향을 틀고 있었다. 새벽 3시 15분, 육군 중령 김종필은 서울 시내 한 건물의 좁은 복도에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눈빛은 차가웠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후에 이렇게 증언했다. 그는 긴장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기다려온 순간을 맞이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다. 천천히 반으로 접었다. 다시 한 번 더 접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것을 군복 안쪽 주머니에 넣었다. 가슴 바로 위, 심장 가까이. 그 종이가 무엇이었는지 그 방에 있던 사람 중 직접 내용을 본 사람은 없었다. 김종필 본인도 그날 이후 수십 년 동안 그 종이에 대해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인터뷰에서도, 회고록에서도, 국회 청문회에서도. 그것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역사가들이 5.16 쿠데타 설계도면이라고 부르는 문서의 존재가 처음 언급된 것은 1979년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직후 혼란 속에서 수습 작업을 하던 한 정보부 요원이 상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 보고서의 일부가 2003년 기밀해제 과정에서 공개됐는데 거기에 이런 문장이 있었다. 1961년 5월 16일 거사 당일 새벽, JP가 소지하고 있던 문서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 당시 직접 목격한 자의 증언을 확보함. 해당 문서는 단순한 작전 명령서가 아니라 거사 이후 권력구조 전체를 설계한 청사진으로 판단됨. 보고서는 거기서 끊겼다. 다음 페이지는 검게 칠해져 있었다. 지금도 그 부분은 공개되지 않았다. 쿠데타 당일 아침, 무장한 군인들이 한강다리를 건넜다. 탱크가 서울 도심으로 진입했다. 방송국이 점령됐다. 그리고 새벽 5시, 라디오에서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친애하는 애국동포 여러분, 우리는 그 방송을 들으면서 김종필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가슴 주머니에는 여전히 그 종이가 있었다. 접힌 채로. 조용히. 쿠데타는 예상보다 빠르게 성공했다. 저항은 미미했다. 몇몇 장교들이 총을 들었지만 오래가지 않았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됐을 때 대한민국은 이미 다른 나라가 되어 있었다. 그날 오후 김종필은 서울 어딘가에서 그 종이를 다시 꺼냈다고 전해진다. 그는 그것을 다시 읽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달했다. 누구에게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 가지만 확실하다. 그 종이는 단순한 쪽지가 아니었다. 거기에는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날짜들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권력의 지도가 그려져 있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누가 통치할 것인지, 누가 사라질 것인지. 5.16은 즉흥이 아니었다. 그것은 설계였다. 그리고 설계도면은 실물로 존재했다. 설계도면이 실존한다는 증언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79년이었다. 그것도 죽은 자의 입을 통해서. 공식 역사는 5.16을 이렇게 설명한다. 장면. 불의한 정권에 분노한 군인들이 자발적으로 봉기했다. 민주당 정부의 무능과 사회 혼란 속에서 군이 결단을 내렸다. 애국심, 결기, 그리고 신속한 실행. 깔끔하다, 단순하다. 그리고 거의 확실히 사실이 아니다. 5.16 이전 18개월을 추적하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온다. 1959년 11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요정.
저녁 늦은 시간이었다. 기록에는 없지만 당시의 정황을 아는 인물의 증언에 따르면 그날 밤 그 자리에는 육군 장교 4명이 있었다. 계급은 달랐다. 소속 부대도 달랐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이승만 정권 이후의 혼란에 깊은 불만을 품고 있었다. 소리 몇 순배 돌았을 때 가장 나이 어린 장교가 말했다고 한다. 이대로 가면 이 나라는 끝납니다. 누군가 판을 바꿔야 합니다. 그 자리에 분위기가 굳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가장 계급이 높은 장교가 테이블 위에 놓인 냅킨을 집어들었다. 거기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다. 그것이 최초의 설계도였다는 주장이 있다. 냅킨 위에 그려진 권력 구조도, 누가 어느 자리를 맡을 것인지, 어떤 순서로 기관을 장악할 것인지. 물론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 그 냅킨은 남아있지 않다. 그 자리에 있던 장교들은 대부분 이미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하나의 팩트는 남아있다. 5.16 이전 육군 내부에서 쿠데타 모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당시 정보기관도 알고 있었다. 1960년 말 방첩대는 내부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다. 일부 소장파 장교들 사이에서 정권 교체를 논의하는 움직임이 포착됨. 구체적 계획의 존재 여부는 확인 중. 그들은 확인했는가? 했다.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더 이상 보고서를 올리지 않았다. 그 이유는 지금도 알 수 없다. 김종필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1961년 초였다. 그는 당시 중앙정보부 창설준비팀에 있지 않았다. 평범한 중령이었다. 하지만 그의 움직임은 평범하지 않았다. 그는 특정 장교들을 개별적으로 만났다. 공식 모임이 아니었다.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매번 다른 장소에서 짧게, 조용히. 나중에 5.16 주도 세력으로 알려진 인물들의 절반 이상이 그 무렵 김종필과 1:1 면담을 했다.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 거사 3개월 전인 1961년 2월, 김종필이 신뢰하는 측근에게 건넨 메모가 있다는 증언이 있다. 그 측근은 1990년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게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어요. 날짜, 장소, 이름, 역할. 전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이건 진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할 것이다. 그 메모는 어디 있는가? 태웠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그렇게 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니까요. 그렇다면 쿠데타 당일 새벽 김종필의 가슴 주머니에 있던 그 종이는 무엇인가? 사전에 준비된 모든 설계의 최종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름대, 권력 배분, 그리고 이후의 시나리오. 5.16은 충동이 아니었다. 최소 18개월의 준비가 있었다. 수십 번의 비밀 접촉이 있었다. 그리고 단 한 장의 종이에 모든 것이 정리됐다. 문제는 그 메모장이 지금도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정희는 5.16의 얼굴이었다. 그러나 설계자였는가? 이 질문은 오랫동안 금기였다. 박정희를 비판하는 쪽도 옹호하는 쪽도 이 부분에서는 묘하게 말을 아꼈다. 비판하는 쪽은 그를 쿠데타의 주범으로 규정했고 옹호하는 쪽은 그를 시대의 영웅으로 묘사했다. 양쪽 모두 같은 전제를 깔고 있었다. 박정희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결정했다는 전제. 하지만 일부 증언들은 다른 이야기를 한다. 거사 직전인 5월 15일 밤 박정희와 단 둘이 있었던 인물이 1987년 한 언론사에 보낸 편지가 있다. 익명의 편지였고 편지를 받은 기자는 당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기자가 2011년 사망하면서 유품 정리 과정에서 해당 편지의 복사본이 발견됐다. 편지의 핵심 내용은 이것이었다.
그날 밤 박정희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열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이게 전부인가? 그 자리에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예, 전부입니다. 박정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명했습니다. 그가 무엇에 서명했는가? 편지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문장이 모든 것을 암시했다. 그가 서명한 것이 작전 명령서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가 그 종이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 서명했는지 아니면 일부만 보고 서명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의견이 갈립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만약 박정희가 문서의 전체 내용을 몰랐다면 5.16은 단순한 군사 쿠데타가 아니라 박정희 자신도 포함된 일종의 함정일 수 있다. 그를 앞에 세운 채 뒤에서 진짜 설계자들이 원하는 구조를 만들어낸 것.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있다. 5.16 성공 이후 권력 배분 과정에서 박정희와 김종필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는 것은 공개된 사실이다. 박정희는 1963년 김종필을 해외로 내보냈다. 사실상의 추방이었다. 왜인가?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이유는 정치적 견제였다. 김종필의 세력이 너무 커졌다는 것. 하지만 다른 해석도 있다. 박정희가 나중에야 그 문서의 전체 내용을 알게 됐고 자신이 서명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됐을 때 그것을 처음부터 설계한 인물을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것은 추측이다. 증명할 수 없다. 하지만 쿠데타 당일 새벽 박정희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들의 증언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 그는 두려워 보였다.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 된 사람이, 대한민국 군에 실권을 쥔 사람이, 새벽에 탱크를 앞세우고 수도 서울에 진입한 사람이 두려워 보였다. 그 두려움이 무엇을 향한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자신이 손에 쥐게 된 것이 무엇인지를 직감한 두려움이었을 수도 있다. 박정희는 이후 18년을 권력의 정점에서 살았다. 그리고 1979년 10월 26일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의 총에 맞아 쓰러졌다. 설계도면에 그런 결말까지 적혀 있었을까? 쿠데타 당일 새벽 박정희의 표정을 목격한 운전병은 이렇게 말했다. 겁먹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1961년 5월 13일 토요일 서울 주재 미국 대사관 내부 오후 늦은 시간이었다. 한 정보장교가 파자기 앞에 앉아 전문을 작성하고 있었다. 수신처는 워싱턴 국무부. 내용은 짧았지만 명확했다. 한국 군부의 일부 세력의 비정상적 움직임이 포착됨. 구체적 일정은 미확인이나 48에서 72시간 내 행동 가능성 있음. 추가 보고 예정. 그 전문은 워싱턴에 도착했다. 읽혔다. 그리고 아무 지시도 내려오지 않았다. 72시간 후 탱크가 한강 다리를 건넜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니다. 1990년대 후반 미국 국무부 기민 해제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된 외교 전문들이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 5.16 직전 주한 미국 대사관이 본국에 보낸 일련의 전문들에는 분명한 경고 신호들이 담겨 있었다. 문제는 그 경고들이 묵살됐다는 것이 아니다. 진짜 문제는 경고가 접수된 이후 미국이 취한 행동이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아니라 의도적 대기였을 가능성이다. 당시 주한 미국 대사는 세뮤얼 버거였다. 5.16 당일 그는 새벽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그가 워싱턴에 보낸 전문 중 하나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현 상황이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경우 개입을 고려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상황을 관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관망. 이 단어가 전부를 말해준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지 불과 8년이었다. 미국은 한반도에 수만 명의 병력을 두고 있었다. 한국 군대는 사실상 미군의 작전 통제권 아래 있었다. 쿠데타 세력이 움직인 군사장비, 차량, 병력의 상당수는 미군 협조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런데도 미국은 몰랐다고 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알았지만 막을 수 없었다고 했다. 기밀 해제 문서들을 세밀하게 추적한 일부 역사가들은 세 번째 가능성을 제기한다. 미국은 알았고 막을 수 있었고 막지 않기로 결정했다. 왜인가? 1961년 당시 미국의 최대 관심사는 두 가지였다. 공산주의 확산 저지, 그리고 친미 정권의 안정적 유지. 장면, 정부는 미국의 기준에서 너무 약했다. 학생 시위는 계속됐고 사회 혼란은 가중됐으며 혁신계 정치 세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쿠데타 주도 세력은 반공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들의 첫 번째 포고문에 반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보내는 메시지였다. 기밀 해제 문서 중 한 페이지에는 붉은 잉크로 한 줄이 지워져 있다. 문서 전체가 공개됐는데 그 줄만 가려져 있다. 국무부는 해당 부분이 현재도 공개될 수 없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6년 현재도 그 줄은 공개되지 않았다. 무엇이 적혀 있기에 60년이 지난 지금도 가려야 하는가? 5.16 이후 미국의 반응은 빨랐다. 처음에는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열흘이 지나지 않아 사실상 쿠데타 정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돌아섰다. 케네디 행정부는 박정희를 백악관으로 초청했다. 악수가 이루어졌다. 사진이 찍혔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쿠데타는 국제적으로 추인됐다. 그날 새벽 그 정보장교가 타자기로 친 경고 전문은 역사의 어딘가에 조용히 묻혔다. 그 장교의 이름은 공개된 기록이 없다.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도 알 수 없다. 한 가지만 확실하다. 그 전문은 보내졌다. 읽혔다. 그리고 무시됐다. 그 문서에는 단 한 줄이 지워져 있다. 그것도 붉은 잉크로. 종이에 이름을 적는다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다. 권력의 지도에서 이름은 운명이다. 누구를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누구를 살릴 것인가? 누구를 제거할 것인가? 5.16 설계도면이 단순한 작전명령서가 아니었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이름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5.16 이후의 역사는 누군가 그 목록대로 움직였다는 인상을 강하게 남긴다. 5.16 직후 2달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보라. 중앙정보부가 창설됐다. 김종필이 초대 부장이 됐다. 기존 정치인 4천여 명이 정치활동을 금지당했다. 근내 주요 보직이 특정 라인으로 교체됐다. 그 과정이 너무 빠르고 정확했다. 즉흥적인 판단으로 그런 속도와 정밀도가 나올 수 없었다. 사전에 목록이 있었다. 살아남을 사람들의 목록, 그리고 사라져야 할 사람들의 목록. 문제는 후자에 속한 사람들 중 일부가 죽었다는 것이다. 5.16 이후 5년 사이 쿠데타 내부 관련자로 알려졌거나 의심받던 인물들 중 여럿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떠났다. 일부는 사고였다. 일부는 병사였다. 그리고 일부는 자살이었다. 그중 한 명에 대한 이야기가 특히 오래 남았다. 1963년 봄, 서울 한강에서 시신 하나가 발견됐다. 40대 남성. 신원은 빠르게 확인됐다. 5.16 초기에 쿠데타 핵심 모의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공식 사인은 익사. 수사는 짧게 끝났다. 이상한 것은 그가 수영을 잘했다는 사실이다.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젊은 시절부터 물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군복무 시절에도 수영 실력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었다. 그런 사람이 한강에서 익사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하지 않았다.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는지 아니면 스스로 판단했는지는 알 수 없다.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남아있을 수가 없다. 그와 비슷한 산사례가 3건 더 있었다. 모두 1961년에서 1965년 사이에 일어났다. 모두 5.16과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된 인물들이었다. 모두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죽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가? 5.16 설계도면 관련 증언을 남긴 인물들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다. 그 종이에는 2개의 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지라고 적힌 칸이었고 다른 하나는 표시가 없는 칸이었습니다. 표시가 없는 칸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이 증언의 출처는 1990년대 초 국내 한 시사 주간지가 진행한 심층 인터뷰였다. 증언자는 임명 처리됐다. 인터뷰가 실린 후는 발행 직후 유통이 중단됐다. 이유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 그 호의 원본은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 해외 도서관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잡지의 목록을 검색하면 그 호만 비어있다. 스캔 파일도 없다. 마이크로필름도 없다. 디지털 아카이브도 없다. 누군가 지웠다. 조용하게, 철저하게. 설계도면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역사 문서가 아니다. 그것은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문서일 수 있다. 그들의 아버지 혹은 그들 자신의 이름이. 그래서 그것은 여전히 위험하다. 목록에 있었던 인물 중 한 명은 1963년 한강에서 발견됐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김종필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정치인으로서 그는 탁월한 언변을 가지고 있었다. 위트가 있었고 비유가 명확했으며 때로는 날카롭고 때로는 부드럽게 상대를 다뤘다. 그의 인터뷰는 항상 흥미로웠다. 그의 회고는 생동감이 있었다. 단 하나의 주제를 제외하고 5.16 설계도면에 대해 묻는 순간 그는 달라졌다. 1972년의 한 인터뷰. 기자가 물었다. 5.16 당시 구체적인 계획서가 사전에 존재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필은 잠시 웃었다. 그리고 대답했다. 거사의 계획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말할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 말할 단계가 아니다. 그로부터 46년이 지났다. 그는 끝내 말하지 않았다. 2004년 국회 청문회. 한 의원이 직접적으로 물었다. 5.16 당시 소지하고 있던 문서의 내용을 밝혀주시겠습니까? 김종필은 의원을 바라봤다.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대답했다. 그것은 역사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역사가 판단할 문제. 정치인들이 대답하고 싶지 않을 때 쓰는 전형적인 표현이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표정을 가까이서 봤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기억했다. 그가 불편해 보였다고. 단순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피하는 불편함이 아니라 훨씬 더 깊고 개인적인 불편함이었다고. 왜인가? 1963년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해 김종필은 중앙정보부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박정희의 지시였다. 공식 이유는 정치 중립화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있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단서가 하나 있다. 1963년 초 김종필이 해외로 출국하기 직전 며칠 동안 그가 몹시 초조해했다는 증언이
여러 명에게서 나온다. 그는 평소와 달리 주변을 경계했고 만남을 줄였으며 특정 장소에는 가지 않으려 했다. 그가 신뢰하던 측근 한 명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증언이 있다. 그것이 내 손에 있었다면 지금쯤 나는 없었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 측근은 끝내 묻지 않았다. 물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설계도면은 1963년에 김종필의 손을 떠났다. 이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이다. 누군가가 가져갔거나 아니면 그가 넘겨야 했거나 어떤 방식이었든 결과는 같았다. 그 문서는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는 침묵했다. 문서를 가진 사람이 주도권을 가진다. 문서를 잃은 사람은 침묵해야 한다. 이후 김종필의 정치 인생은 오래 이어졌다. 2번의 총리, 수십 년의 정치 활동. 하지만 5.16의 진실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핵심을 건드리지 않았다. 그는 2018년 6월 23일 사망했다. 향년 92세. 사망 직전 가족들과 나눈 마지막 대화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가족 중 한 명이 이후 지인에게 전한 말이 있다. 단 3단어였다고 한다. 태우지 마라. 무엇을 태우지 말라는 것이었는지, 그것이 설계도면과 관련된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 3단어는 지금도 설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92년을 살았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복판을 걸어온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남긴 말이 태우지 마라 였다면 그 말은 누군가에게 전달됐을 것이다. 그 누군가는 지금도 살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태우지 말라고 한 것은 지금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조용히 기다리면서. 그가 2018년 사망하기 직전 가족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은 단 3단어였다고 한다. 태우지 마라. 원본은 단 한 장이었다. 손으로 쓴 글씨, 2 사람의 필체, 1 명의 서명. 그것이 5.16 설계도면의 원본이었다는 것이 가장 신빙성 있는 증언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결론이다. 하지만 원본이 하나였다는 것이 복사본도 하나였다는 의미는 아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거사가 시작되기 전 짧은 시간 안에 그 문서는 3번 복사됐다. 당시 복사 기술은 지금과 달랐다. 복사기가 아니었다. 손으로 옮겨졌거나 아니면 카메라로 찍는 방식이었다. 어느 쪽이었든 누군가가 그 일을 했다. 그리고 세부가 만들어졌다. 첫 번째 복사본은 박정희에게 전달됐다. 이것은 비교적 명확하다. 앞서 3장에서 언급된 봉투가 그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가 서명한 것은 원본이 아니라 이 첫 번째 복사본이었다는 해석이 있다. 원본은 여전히 김종필이 가지고 있었다. 가슴 주머니에. 2 번째 복사본의 행방은 더 이상하다. 여러 증언을 교차 분석하면 2 번째 복사본은 한국인의 손이 아닌 곳으로 넘어갔다. 5.16 직전 서울에는 특정 외국인사들이 예상보다 많이 머물고 있었다. 미국인들만이 아니었다. 일본 측 인사들도 있었다. 1961년 당시 한일 관계는 공식적으로 국교 정상화 이전이었다. 하지만 비공식 채널은 오래전부터 작동하고 있었다. 일부 군부 인사들과 일본 쪽 연결고리는 해방 이전부터 이어진 것들이었다. 2 번째 복사본이 그 채널을 통해 넘어갔다는 것이 하나의 가설이다. 증명할 수 없다. 하지만 5.16 이후 한일 국교 정상화 협상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진행됐다는 사실은 기록에 남아있다. 박정희 정권이 들어선 지 2년 만에 협상 테이블이 차려졌고 4년 만에 조인이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어떤 교환이 있었는지는 아직도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다. 3 번째 복사본이 가장 흥미롭다. 그리고 가장 위험하다.
세 번째 복사본은 특정 조직이나 국가에 전달되지 않았다. 개인이 보관했다. 그 개인이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복사본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최소 2명은 있었다는 증언이 있다. 한 명은 이미 사망했다. 1970년대에. 다른 한 명은 2005년까지 살아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그해 서울 종로구의 한 고서점에서 오래된 군용 가방이 팔렸다. 가방 주인은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 가방을 산 사람도 확인되지 않았다. 고서점 주인은 이후 여러 차례 그 거래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매번 같은 대답을 했다. 그냥 헌 가방이었습니다. 오래된 군용품들이 들어있었어요.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 2015년, 그 고서점 주인이 사망했다. 가게는 폐업했다. 거래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다. 당연히 남아있을 수 없었다. 그런 거래는 장부에 적지 않는 법이다. 세 번째 복사본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가능성은 3가지다. 누군가의 손에 조용히 보관돼 있거나, 이미 파기됐거나, 아니면 아직도 팔리지 않은 채 어딘가에 있거나. 서울은 넓다. 그리고 오래된 도시는 비밀을 잘 숨긴다. 지하 창고, 낡은 아파트 벽 속, 아무도 열어보지 않는 철제 서랍장, 누군가의 아버지가 죽으면서 남긴 짐 속에. 가족들도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른 채. 그 가능성이 0이 아닌 한 설계도면은 아직 살아있다. 2005년 서울 종로구의 한 고서점 주인이 오래된 군용 가방을 팔았다. 그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끝내 말하지 않았다. 쿠데타가 성공했을 때 지도자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권력의 본질을 드러낸다. 방송 장악, 군사 요충지 확보, 주요 인사 체포. 이것이 교과서가 말하는 쿠데타 직후의 순서다. 5.16도 그 순서를 따랐다. 표면적으로는. 하지만 박정희가 가장 먼저 내린 명령은 그 어느 기록에도 나오지 않는 것이었다. 5월 16일 오전, 방송국이 점령되고 주요 인사들이 연행되던 그 시간, 박정희는 비서 한 명을 불렀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아무도 듣지 않는 상황에서 그에게 주소 하나를 건넸다. 지금 당장 가서 안에 있는 것을 전부 가지고 와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 비서가 나중에 남긴 기록이 있다. 공개된 것이 아니라 그의 사후 유족들이 발견한 개인 메모였다. 유족 중 한 명이 1990년대 말 지인에게 내용을 전했고, 그것이 구전으로 일부 역사 연구자들의 사이에 알려졌다. 비서가 찾아간 곳은 서울 시내의 한 건물이었다. 겉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건물이었다. 간판도 없었다. 상가도 아니었다. 주택도 아니었다. 뭔가를 보관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던 공간이었다. 비서는 그 안에서 서류 묶음 하나를 가지고 나왔다.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그는 메모에 쓰지 않았다. 아니, 쓸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적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하지만 각하께서 그것을 받아드셨을 때 처음으로 긴장이 풀리시는 것을 봤다. 그때까지 나는 그분이 그렇게 긴장해 계신 것을 몰랐다. 쿠데타에 성공한 사람이, 군을 장악한 사람이, 방송을 통제한 사람이 그 서류 묶음을 손에 쥐기 전까지 긴장이 풀리지 않았다. 그것이 무엇이었기에? 그 건물은 5월 16일 당일 오후 박정희의 명령에 의해 봉쇄됐다. 24시간 내에 완전히 비워졌다. 건물 내부는 청소됐다. 그리고 며칠 후 다른 용도로 전용됐다. 그 건물이 어디였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지금 거의 없다. 다만 한 가지 단서가 있다. 그 건물의 위치에 대해
두 개의 독립적인 증언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방향이 있다. 서울 중심부.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그 위치가 어디인지 특정하는 것은 아직 불가능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다. 그 건물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름만 바뀌었다. 지금도 그 앞을 매일 수천 명이 지나간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 건물이 한때 대한민국의 운명을 담은 서류를 보관했던 곳이라는 것을 모른 채. 박정희가 그 서류를 선해준 이후 취한 행동들을 보면 그것이 설계도면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다. 원본이든 복사본이든 그는 그것을 확보하고 나서야 비로소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쿠데타의 진짜 완성은 탱크가 다리를 건넜을 때가 아니었다. 그 서류를 손에 넣었을 때였다. 그 건물은 지금 바른 이름으로 존재한다. 매일 수천 명이 그 앞을 지나간다. 그는 지금도 서울에 살고 있다. 나이는 90을 넘었다. 걸음은 느리지만 정신은 또렷하다고 한다.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시간에 밥을 먹고 일정한 시간에 잠든다. 규칙적인 삶이다. 오래된 군인의 습관이다. 그의 이름은 여기서 밝히지 않는다. 밝힐 수 없어서가 아니다. 밝히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것이 그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가 5.16과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는지는 제한적으로만 알려져 있다. 그는 쿠데타의 주역이 아니었다. 계획을 세운 사람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그날 새벽 특정 장소에 있었다. 특정 시간에, 특정 문서와 같은 공간에. 그것이 그를 지금까지 침묵하게 만드는 이유다. 지난 20년 동안 그를 인터뷰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 학자들이 찾아갔다. 기자들이 찾아갔다.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찾아갔다. 그는 모두 거절했다. 방법은 항상 같았다. 직접 나서지 않았다.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만날 수 없다는 말만 전했다. 이유도 없었다. 설명도 없었다. 그냥 안 된다. 단 한 번의 예외가 있었다. 2009년 한 방송사 기자가 수개월 동안 접촉을 시도한 끝에 짧은 만남을 성사시켰다. 카메라는 없었다. 녹음기도 없었다. 그 조건을 수락했을 때 기자는 그것이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지를 직감했다. 만남은 서울 외곽의 작은 찻집에서 이루어졌다. 그는 먼저 도착해 있었다. 창가에서 먼 쪽, 출입문이 보이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30년 이상 된 군임의 습관. 항상 문을 등지지 않는다. 기자가 앉았다. 인사가 오갔다. 차가 나왔다. 그리고 기자가 첫 번째 질문을 꺼내기도 전에 그가 먼저 말했다. 조용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나는 오늘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겁니다. 기자가 당황했다. 그렇다면 왜 만남을 허락했는가? 그 질문을 하려는 순간 그가 다시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한 번만. 그리고 그는 말했다. 나는 그 종이를 직접 봤습니다. 글씨는 두 사람의 것이었어요. 하지만 서명은 한 명만 했습니다. 기자가 다음 질문을 준비하는 사이 그는 일어났다. 찻값을 놓고 코트를 입고 그리고 나갔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기자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고 한다. 그가 남긴 말의 무게 때문에. 두 사람의 글씨, 한 명의 서명.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설계도면을 실제로 작성한 사람은 2명이었다. 하지만 서명은 한 명만 했다. 서명한 사람은 책임을 졌다. 아니, 정확히는 책임을 지도록 설계됐다. 서명하지 않은 사람은 뒤에 남았다. 보이지 않게, 안전하게. 그렇다면 서명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이 핵심 질문이다.
5.16의 공식 역사에서 전면에 나서지 않았지만 실제로 설계에 깊이 관여했던 인물. 손은 댔지만 이름은 남기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다면 그의 후손들은 지금 이 나라 어딘가에 살고 있을 것이다. 아버지의 비밀을 안고 혹은 모른 채. 아흔을 넘긴 그 목격자는 지금도 서울에 있다. 그는 더 이상 인터뷰를 받지 않는다. 연락도 받지 않는다. 하지만 가끔 오래된 거리를 혼자 걷는다고 한다. 천천히, 조용히. 무슨 생각을 하면서 걷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가 2009년 찻집에서 남긴 그 한 문장은 기자의 노트 어딘가에 아직 적혀 있다. 지워지지 않은 채로. 나는 그 종이를 직접 봤습니다. 그 시는 두 사람의 것이었어요. 하지만 서명은 한 명만 했습니다. 역사는 두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눈에 보이는 층, 그리고 보이지 않는 층. 교과서는 첫 번째 층만 다룬다. 날짜, 이름, 사건. 정리된 문장들, 깔끔한 인과관계. 하지만 진짜 역사는 항상 두 번째 층에서 움직인다. 기록되지 않은 대화들, 불태워진 문서들, 그리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종이 한 장. 5.16은 끝난 사건이 아니다. 미완의 기록이다. 2026년 현재 5.16 관련 공식 문서의 상당수는 여전히 비공개 상태다. 국가가리국원에는 열람 불가 도장이 찍힌 파일들이 존재한다. 열람 불가의 이유는 대부분 단 하나다. 국가 안보. 60년이 지난 사건의 문서가 왜 아직도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가려져 있는가? 그 질문에 아무도 공식적으로 답하지 않는다. 설계도면의 원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가능성은 이미 나열됐다. 파기됐거나 누군가의 손에 있거나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잠들어 있거나. 하지만 파기됐을 가능성은 낮다. 이유가 있다. 문서란 것은 권력이다. 그것을 가진 사람이 우위를 점한다. 박정희와 김종필의 관계가 수십 년 동안 복잡하게 유지된 이유 중 하나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 무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다. 상호 억제. 문서가 그 억제의 물리적 근거였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한 절대 파기될 수 없었다. 그리고 억제가 끝난 것은 박정희가 죽었을 때였다. 1979년 10월 26일 이후 설계도면의 위상은 바뀌었다. 더 이상 살아있는 두 권력자 사이의 억제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역사의 증거물이 됐다. 그리고 증거물은 위험하다. 특히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을 때. 그것이 지금도 공개되지 않는 이유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름, 혹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아버지 이름, 혹은 살아있는 권력의 기원과 닿아 있는 이름들. 역사의 문서가 위험한 것은 죽은 자들 때문이 아니다. 산자들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문서가 공개되는 날은 언제인가? 아마도 세 가지 상황 중 하나일 것이다. 첫 번째, 그것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지킬 이유가 없어지는 날. 죽음이든 두려움의 소멸이든. 김종필이 죽기 전 태우지 말라고 했다면 그것을 태우지 말라고 당부받은 사람이 언젠가 결정을 내릴 것이다. 두 번째, 누군가가 찾아내는 날. 기자든 연구자든 혹은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역사의 중요한 발견은 항상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다. 고서점의 헌 가방 속에서, 낡은 아파트 벽을 허물다가, 누군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세 번째, 영원히 공개되지 않는 날.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가능성일 수 있다. 역사는 공정하지 않다. 진실이 반드시 드러난다는 보장은 없다.
수많은 문서들이 조용히 사라졌다. 수많은 증언들이 묻혔다. 수많은 목격자들이 이름 없이 죽었다. 그것이 역사의 다른 얼굴이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하다. 그 문서가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는 이미 지울 수 없다. 구정의 목격자가 말했다. 나는 그 종이를 직접 봤습니다. 육장의 측근이 말했다. 태우지 마라. 이장의 메모를 본 사람이 말했다. 이 사람은 정말 할 것이다. 1979년의 정부부 보고서가 적었다. 해당 문서는 청사진으로 판단됨. 흔적들은 있다. 증언들은 있다. 그림자는 남아있다. 그리고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실체가 있었다는 증거다. 5.16은 62년 전의 사건이다. 그것을 직접 경험한 세대는 거의 사라졌다. 도시는 바뀌었다. 건물들은 새로 지어졌다. 거리의 이름도 바뀌었다. 그날 새벽 탱크가 건넜던 한강다리 위를 이제 매일 수백만 명이 지나간다. 아무것도 모른 채. 하지만 역사는 망각을 기다린다. 완전한 망각이 오는 순간 진실은 영원히 묻힌다. 그 전에 누군가가 물어야 한다. 누군가가 찾아야 한다. 누군가가 기억해야 한다. 그것이 이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다. 김종필이 1961년 5월 16일 새벽에 가슴 주머니에 넣은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존재했다는 것은 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설계했다는 것은 안다. 그리고 그것의 행방이 지금도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은 안다. 역사의 가장 위험한 문서는 총구보다 조용하다. 그리고 훨씬 오래 살아남는다. 어딘가에, 지금 이 순간에도 접혀진 채로 기다리면서. 역사의 가장 위험한 문서는 총구보다 조용하다. 그리고 훨씬 오래 살아남는다.